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IBF 학사회 유튜브, 줄여서 아학류. 아학류 괜찮은가요? 뭐 아학 뭐였더라? 아학팟 아니었어? 아학팟이었죠. 네, 저희 심플하게 아학류. 예, 아학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IBF의 지성, IBF의 지성. 예, 이강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보금주의 연구소의 이강일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강일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정말 흥미로운 강의를 발견했는데요. 온강 보금주의라고 해서 벌써 어제죠. 어제 8강까지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네. 뜨겁죠. 네, 네. 시청률 높습니다. 네. 네. 뭐 이분은 소개 안 해도 돼요? 아, 저희도 소개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내가 진행해. 예,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재밌는 사람들이 예. 아주. 네. 원래 제이 언니였는데 이제 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다시 부캐를 만들었습니다. 꼽아저씨. 예. 꼽? 예, 꼽아저씨. 뭐예요? 곱슬머리라고 제 아들이 얘기해서 꼽아저씨로. 꼽아저씨입니다. 네.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캐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딸선 아빠도 있고 막 그랬죠. 그 사이 제가 할게요. 저는 부캐? 부캐란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복파 진행자예요. 제가 나니아의 옷장, 네. 옷장입니다. 네. 예, 루이스의 옷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니아의 옷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는 저기 부캐로 저거 하겠습니다. 네, 마을 이장 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이요? 네. 점점 이렇게 올드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시기 네, 때문에. 예, 다시 온강 보금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녹화가 요즘 그 트렌드는 조금 이렇게 막날림 방송인데 그건 진짜 이렇게 뭔가 좀 교양교양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되게 유튜브 스타일로 짧고 소장님께서 이렇게 되게 준비된 예, 얼굴로 물광 피부로 네.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나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좀 네, 뭐 제 궁금해요. 의도는 아니고요. 복음주의 강의는 이제 제 연구소 역할도 있고 또 원래 제 관심사하고 또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늘 하던 거였다는 거를 이제 미디어 팀이 알고 있었고 네. 미디어 팀이 기획을 해서 그렇게 가보자고 해서 하게 된 거고요. 물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인생의 두 번째였습니다. 결혼식 할 때 낯설게 어디 미용실에서 아침에 사진 찍는다고 했던 것 이후로는 최초로 아, 너무너무 낯선 거를 또 미디어 팀에서 하겠다고 해서 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미디어 팀의 기획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전 사실은 촬영이에요. 2년 전에 아, 학생들 리더들에게 복음주의 강의를 촬영해서 보급하면 좋겠다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용, IBF 내부용으로 된 건데 이제 미디어 팀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그렇게 편집을 해준 거였죠. 네. 아. 그러면은 그 처음에 만들 때는 내부용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이렇게 뭐 한게 미디어에서 아니었죠. 좀 같이 논의했을 때 좀 약간 어우, 당황하셨겠어요. 저는 저 얼굴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고 목소리는 이제 제가 팟캐스트 진행하니까 부담이 없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순간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유튜브도 저희 또 연구소에서도 복팟을 유튜브로 돌릴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 마음속에 뭐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팀에서 2년 동안 이제 창고에 있는 거를 네, 이걸 좀 갑자기. 공개하고 싶다. 네.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또 어차피 언젠가는 갈 길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얼굴 내자고 해서 낸 거죠.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소장님을 이렇게 그런 것인데 저도 한번 모험에 떠나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따라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된 거죠. 옷장이 열린 거네요. 그렇네요. 옷장이 세상으로 열렸습니다. 아, 좋은 비유예요. 옷장이 열렸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칭찬이지만 기분은 좀 이렇게 강제로 열렸지만 그래도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복음주의와 관련된 또 외부에서도 강의나 이런 게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아니, 저는 이미 네. 복음주의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하고는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복음주의가 다시 일시적으로 조명받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좀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복음주의랑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IMF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놈의 복음주의. 그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한동안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과연 이 보수주의랑 근본주의랑 결합되고 버리고만 복음주의를 계속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저 스스로도 약간 이제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이 단어를 갖고 기독교를 말한다는 게 과연 얼마까지나 가능할까 하면서 저도 한동안 좀 입을 닫았어요. 특별히 이걸 보급할 일인가? 아니면 이 단어를 바꿔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금 어쨌든 부정적인 차원에서 주목받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요? 도대체 복음주의가 뭔데 그 말을 하는지 다시금 또 궁금해진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부정적으로. 네. 그런 차원이라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잠시. 그럼 약간 만감이 교체하시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만감이 고체. 네. 이건 지금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복음주의가 뭔데 자꾸 복음주의 교회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하는 궁금함도 있을 거고 한번 떠나보내기 직전에 떠나보내기 직전에 한번 내가 버리기 전에 한번 이 포장지를 좀 보자. 네. 그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관심이 잠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지금 1강 기준으로는 500회 IBF 방송 유튜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렇죠. 네. 그게 높은 거죠? 전 잘 몰라요. 왜냐면 네. 워낙 제가 뭐 팟캐스트나 많은 거 유명한 걸 보면 수만 회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 동네에서 이게 높은 건지 작은 건지 네. 모르겠어요. 원래 보통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원래 그런 그게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른 예전 것들 보면 30몇 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2년 전 버전에서 복음주의는 일단 보급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사회 사실 2년 동안 엄청난 일이 전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또 생각이 변화가 좀 있고 해서 이 복음주의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어쨌든 그 고민을 글쎄 그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동안 정리된 복음주의를 말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교육용으로.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전 방송이 지금 나온 건데 소장님께서는 복음주의 연구소에서 뭐 다른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대략적으로 좀 복음주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아볼로 스튜디움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 일단 저희 명칭은 복음주의 연구소가 아니고 한국 복음주의 운동 연구소입니다. 아. 길어요. 그래서 이걸 네. 줄이는 방법은 복연. 복연. 복연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연구소는 이제 초기에 용어가 좀 초기에 한번 그런 적이 또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복연으로 기억해 주시고 네. 복연에서 지금 아볼로 스튜디움이라는 걸 합니다. 아볼로 스튜디움. 네. 아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변증을 잘하는 성경에 능한 전도자 혹은 학자의 상징 인물이에요. 아볼로. 네. 예, 그리고 스튜디움은 이제 뭐 장난삼아 야구나 축구는 어디서 하죠? 스타디움. 네. 스타디움에서 하는 스타디움에서 하고 공부는 어디서? 스튜디움에서 합니다. 스튜디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 스터디의 공간, 스튜디움. 스튜디오. 네. 네, 사진은 스튜디오, 공부는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스튜디오, 공부하는 곳. 네. 예, 아카데미. 네. 그런 건데 아카데미 너무 많으니까 네. 조금 비껴가는 차원에서 스튜디움이라고 했고요. 네. 전례가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캐나다 이게 불어권 쪽에서 이게 스튜디움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가지고 학교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잘 됐다. 전례도 있다면 한번 써봐야지. 입에 올라오진 않는데 다 발음이 조금 라틴어인가 봐요. 그럼 라틴어죠. 스튜디움. 예. 라틴어인데 한번 좀 신기하게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아볼로 스튜디움이라는 걸 하고 네. 있죠. 이 핵심은 강독과 서평이에요. 강독과 서평과 합평. 그래서 책을 읽고 강독, 발제, 서평, 합평 이 네 가지 과정을 함께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는 이제 기독지성 개발 그렇게 학교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한 5년 됐고요. 6개월 단위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학기제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학기 현재 네. 한 학기제인데 한 학기제로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일부는 2학기 정도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커리큘럼이 다른가 봐요. 그럼 2학기 해도 1학기 때 배운 걸 그렇죠. 똑같이 안 하니까 대체로 이제 1, 3, 5로 좀 이제 반복을 하고 건너뛰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뭐 이런 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4권 정도 6개월 동안 4-5권 정도를 뛰는 건데 한 권을 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한 네 가지의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 강독 같이 하고 발제하고 서평 쓰고 화평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친구들이 기초 기독 인문학 뭐 지성 훈련을 받는 건데 그러고 나면 어떤 구체적인 좀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거 뭐냐면은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칼럼니스트가 되기를 바래요. 이제 자기 동네 자기 영역에서의 칼럼니스트. 근데 칼럼은 제가 생각하는 칼럼은 남의 중요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돼 있는 사람들의 글을 적절하게 자기 칼럼에서 한 2번 정도는 인용할 수 있는 능력. 네. 보통의 우리 주장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어디다 글을 쓸 때 보면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막 써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그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분야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가 거기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적인 글쓰기로 넘어가서 신문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때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기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간사하면서 그걸 못했던 느낌을 받은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생각인 것처럼 말했다. 근데 막상 그걸 공식 루트를 통해서 발표하려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누구 거더라? 그런 거 당혹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인들이 적어도 기독 지성 영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 내 생각이라고 했던 게 누구 건지를 확인하고 누구에 의하면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거를 인용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칼럼니스트들이 많아지면 이제 기독인들이 자기 동네에서만 머물지 않고 일반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도 자기 생각과 다른 연구자의 생각을 섞어서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저는 기초 기독 지성일 것이다. 우리 동네 칼럼니스트가 목표죠. 네.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공적으로 글 쓰는 훈련을. 네, 그러기를 바라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학위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 학위를 하려고 한다는 건 논문 쓴다는 건데 공적 글쓰기잖아요, 논문이. 네. 근데 거기에는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잔뜩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말한 학자는 누구냐. 그 사람 어떤 선행 연구를 했냐. 그걸 다 각주로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연습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자들도 그거 인용 잘 못하거든요. 설교자들도 그냥 누가 한 말 자기 설교에다 섞어서 그냥 해요. 네. 근데 그건 서로의 관용이 용인되는 거죠. 피차에.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주장을 할 때는 그 용인되지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면서 이 교육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좀 그 출처를 밝히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출발이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될 거고 학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평신도로서 자기 동네나 자기 영역에서 자기 주장을 좀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 일종의 칼럼. 네. 그 훈련으로서의 기초 기독 지성 운동으로서의 아볼로 스튜디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볼로 포럼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포럼 운영할 때랑 지금 스튜디움 하실 때랑 어떤 뭐 관점의 차이가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신. 닉네임 뭐라고 그랬지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꼬바저씨. 꼬바저씨입니다. 꼬바저씨. 네. 예. 제가 사실은 기다렸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포럼에서 제가. 스튜디움으로 바뀌었는가? 네. 이걸 물어봐 주기를 바랬어요. 네. 누군가가. 근데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시 늘 자문자답으로. 저만. 늘 자문자답으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설명했던 부분인데 네. 여기서 말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 과거에 이런 식의 운동할 때 되면 그냥 세미나 하자. 예. 뭐 어쨌든 제가 하는 영역이 기독지성 운동이고 대학원생 교수 운동으로 처음에 출발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할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면 대학원생 부르고 교수님들 부르고 청중들을 불러서 네. 공통적인 관심사, 뭐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 세계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치 베리타스 포럼 같은. 그러니까요. 걸 지향하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언권을 드리고 이제 반응은 대학원생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경하게 하자 청중들에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지성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논의된 것들을 권위 있는 어떤 분의 이 말로 듣고 또 그날 듣고 마치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도록 하는 것처럼 기독지성 학자로부터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들은 계속 그런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식의 콘서트처럼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는 뭐냐면 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비싸게 모시고 네. 청중들은 궁금해서 왔는데 또 듣고 내가 알았다 그러고 가고 그렇게 딱딱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그냥 중단을 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나도 재미없고 네. 뭔가 공전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멈추면서 한 1, 2년 정도 공백 기간을 갖게 됐고 그때 이제 마침 저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시간을 좀 벌었고요. 돌아와서도 이제 논문 때문에 또 한 1년을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포럼을 잠시 멈추게 됐고 네. 이제 학위 마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포럼을 더 이상 내가 할 동력이나 이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이제 뭘 할 건가? 네. 비슷한 운동이라면 기독지성 운동인데 누구를 주체로 세울 건가? 뭘 전달할 건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했죠. 이제부터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로운 기독지성을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미 교수님들은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분들 다시 불러서 하기보다는 이제 강독과 합평을 통한 서로가 자기 지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 구조로 바꾼 거죠. 포럼, 세미나에서. 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세미나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유명 강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받고 있는데 그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굳이 우리가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강사에 의존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기독지성 운동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우리 서로가 얼마든지 지성 운동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결국은 이제 글쓰기라는 거를 평신도 당사자가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지독지성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든지. 그럼 글쓰기 쪽을 구멍만 거기만 문을 열어주면 뭔가 트리거가 된다고 할까? 딱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트리거만 제공하면 어떤 책을 읽더라도 자기 수준에서 수용하고 그걸 표현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스튜디움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자발성과 참여적인 네. 그런 측면. 가장 IBF의 간사나 IBF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의 지성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복팟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장님의 모든 어떤 운동과 어떤 방향은 책으로 약간 귀결되는. 아닙니다. 그렇진 아닌가요? 않습니다만 어쨌든 복팟은 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요? 그럼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제 꿈이에요.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쳐다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거는 이제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매개로 한 것이고. 싫어하세요? 저는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고 충격.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대체로. 물론 즐기는 책들이 있어요. 즐기는 책은 이제 뭐랄까 소설책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의외네. 그러나 뭐 무슨 고전이라든지 철학책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 책들은 다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저는 사실 그 선생님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떤 위화감을 갖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아닙니다. 어떤 진심이시네요. 진짜 진심. 저는 고단해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일단 책에 들어가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약도 해야 되고. 저한테 일이에요. 일이고 제 꿈은 나무처럼 가만히 눈이 오면 눈을 보고 비가 오면 비를 보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보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쳐다보고 주님 보고 관상적 체험이 저는 제 몸에 맞고요. 선생님 이거 훌륭한 사람은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어쨌든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들이 쓴 글을 굳이 보면서 이게 왜 그랬는지 살피는 거는 직업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가능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소장님에게 책이란? 그러면 책이란 노동. 이제 사명이고 노동이고 사명이고 노동이다. 왜냐면 그 매개를 하지 않으면 주장이 불가능하니까 봐야 되는 거죠. 즐거움의 책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즐거운 거는 책 읽기는 일부에 불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는 뭐 노는 게 좋다, 누구는 뭐가 좋다 그러는데 그러게요.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 멍 때리기 뭐 서울 대회 이런 데 나가셔도 맞아요. 멍 때리기 같은 것들이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애니어그램들로 보면 네. 그 9번들이 많이들 그러는데 제가 9번이에요. 아, 예. 저 5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제가 책 보기 좋아하는 5번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자세히 보면 아, 저 사람은 무척 게으른 사람이다.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복팟은 이제 그 책을 내게로 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복팟을 어떻게 해? 네, 그렇죠. 책 갖고 해야죠.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우회적으로 복음주운동연구소를 홍보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청중들이 결국은 기독지성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큰 그림 가지고. 아,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번 그 팟캐스트가 궁금했어요. 팟캐스트 한참 듣고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팟캐스트 시작하는 그 몇몇 그 선구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송이 그런. 네, 그래서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이거 말로 하는 이렇게 안 보이면서 말로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 한다면 매개체는 책이겠다 싶어서 네. 책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세월이 누적이 되니까 이제 별의별 기획이 다 되더라고요. 그걸로 네. 잘 됐어요. 그 낯선 매개체가 사실은 저한테 불편한 것이긴 한데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응용할 게 많더라고요. 뭐 낭독, 네. 또 뭐 편집자와의 대화, 뭐 인터뷰 등등등 많이 파생이 돼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이지만 시작하길 잘했다. 예, 하여튼 저한테 책이라는 것은 사명이자 노동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의외의 대답이셨지만, 예. 그래도 질문을 이어가자면, 그 복연의 활동들이 보면 어떤 뭐 책이 매개가 돼서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일 때 간사님 강의 들으면 사실 거기에 이제 뒷붙여 나오는 그 추천 도서 목록 그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읽음으로 인해서도 되게 이렇게 눈이 많이 트이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사실 책을 매개로 해서 어떤 커리큘럼화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조금 더 큰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복연은 이렇게 스튜디움도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어떤 복연의 어떤 빅픽처. 사실 그 질문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잖아요. 네. 안 해요. 아, 우리 꼭 아저씨, 예. 꼭 아저씨가 정확히 물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결국 너네는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 아, 어디까지 가느냐 개구라.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질문 해줘서 정말 그 질문 받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아, 예. 물론 연구소가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은 복음주의 신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근데 들어와서 변경을 했어요. 제가 여기를 복음주의 신학연구소로 하긴 쉽지 않고 복음주의 운동이면 내가 말이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름을 교정을 했고 바로 운동이란 말을 쓰긴 좀 묘해서 그냥 약칭으로 복음주의 연구소로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제가 그냥 아예 이건 한국 그다음 복음주의 운동 네. 이 모든 것의 연구다. 아. 그리고 그것을 교육한다. 그리고 그걸 가담한 사람들과 연합한다. 뭐 그리고 이제 장학사업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아주 크게 잡았어요. 네. 근데 내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대학 수준의 교육, 대학원이나 대학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산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뭐 모델이 있다면 그 캐나다의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네. 거기 학위 과정이 있어요. 결국에는 학위 과정이 있는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보시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막상 따져보면 수백억 드는 일이거든요. 막 거기까지 가려면. 네. 근데 그거를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거죠. 건물은 없지만 교육 과정을 만들고 아. 출신들이 나오도록 기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볼로 스튜디오면 바로 그 미래 학교의 이름이에요. 학교잖아요, 아볼로 스튜디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ICS가 뭐 다른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게 큰 그림이에요, 학교. 아, 네. 근데 이제 학교는 큰 그림이지 지금 출발선에서 학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학교 기능의 일부를 네. 돌리면서 또 그렇게 해야 연구자가 붙고 연구자가 붙어야 좋은 내용이 나오고 한동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옛날에 했던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처럼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을 자꾸 모아두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아봤는데 모으는 데까지 돈이 많이 들고요. 또 각자 삶이 달라요. 네. 다 바빠요, 다. 정년 트랙을 보장받기 전까지는 네, 맞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님, 대학 나오신 한국의 IBF 출신 교수님들 모아놓는다고 해서 모아놓은 것 자체에서 시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건 안 된다. 그냥 그분들을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여서 할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과거의 일은 뭐였냐면 이제
그 대학에서 전도하시고 뭐 그 신분을 가지고 기독학생회 지도하고 그랬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교를 갖고 있으면 그분도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 학교를 매개로 해서 연구자가 붙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학생이 배출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대학교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 때 모델이 진짜 기발한 어떤 개발품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기라고 하는 게. 네. 중세 때도 그렇고 오늘날 이런 21세기도 그렇고 다 이윤이 안 나면은 다 버리는 세상인데도 용케 이 근대 문명이 버리지 않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장 이윤이 안 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전문가도 배출할 수 있고 우리 문명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비평과 전문가 양성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IBF라든지 선교단체나 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기독교 사회 안에 이런 식의 교육 기능이 연구와 교육 기능이 있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큰 꿈인데 물론 그걸 그러면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소예요, 사실은. 신학교는 신학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특수 대학원이에요. 네. 그럼 기독교 대학은 어떠냐? 그게 쉽지 않아요. 연세대도 기독교 대학이지만 뭐 또 그런 것이고 이제 한동대가 하나의 모델이긴 한데 이제 대학교죠. 그래서 이제 상상하는 그런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진정한 그 교육 기능은 이제 현존하진 아직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모델의 첫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큰 그림은 그래요. 좋은 대학교, 대학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에 누군가가 이게 성장해놓은 어떤 연구소의 커리큘럼이나 그걸 가지고 그걸 대학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투자가 들어오면 은퇴할 때 저는 그 대학이 설립하는 걸 보는 게 제 목표죠. 저희가 100만 유튜버가 돼요. 예. 100억을. 저는 이제 이 사역 기간 중간에 학교가 생길 줄 알았어요. 이제 이미 제 10년 넘었거든요, 연구소한 지. 근데 이제 컨셉 잡는 것도 연구소 하다가 알게 된 거고, 처음부터 그런 꿈이 있었지만 이게 황당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학교가 생기는 시점이 제 은퇴 시점이겠다 생각해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 학교 교육 연구기관, 종합연구센터 기독교 그런 연구기관. 꿈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적어도 IBF 안에 재교육센터, IBF 안에 학사와 학생들에게 혹은 간사들에게 계속해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교육 센터로 존재하면 좋겠다. 그게 중간 목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아볼로 스튜디움은 그 연구기관의 한 프랙탈 같은 어떤 중요한 편연 물체 같은 거네요. 프랙탈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뭔가 기초 시드, 뭔가 이게 시드. 뭔가 감이 와야 되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10기까지 오면서 학생들이 출신자들이 피드백이 좋아요. 생각보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저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육 과정의 플랫폼을 열어놓으니까 자기들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글쓰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다루는 법을 알게 돼요. 서로. 그리고 어려운 책을 무서워하다가도 이제 강사랑 자기들의 발제랑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아는 만큼만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걸 다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책을 이제 쉽게 다루는 법을 알게 돼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일단 우습게 봐요, 책을. 야, 이거 안 어려워. 내지는 어려운 야, 걔가 그냥 그렇게 쓴 거야, 20살에.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그럼 내 인생에 쓸모만 있는 것만 가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탈신화화를 시키는 거예요. 고전들에 대한 탈신화화. 혼자 책 읽을 때 그런 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해를 못하고 저 혼자 이해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말할 때도 약간 좀 꿀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럼 근데 쓰면 되지 뭐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탈신화화를 시키는 거죠. 초기에 그래서 그 커리큘럼 짤 때도 우리 이원재 목사님이라고 IBF 경험을 하신 우리 이 연구위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진짜 책 벌레예요. 제가 아니고 진짜가 있어요, 몇 명이. 그 진짜에게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같이 동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커리큘럼 짤 때 이제 5권의 책을 예를 들어 정한다고 하면 뭐 사회학 입문서, 철학 입문서, 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분 얘기는 아니다. 푸코, 데리다 그렇게 가야 된대. 그럼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럼 데리다 해설서로 갑시다. 아닙니다. 데리다의 원전. 그렇게 하재.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뻔히 아는데 이 청중이 누군지 아는데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아니래. 그래가지고 계속 논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설득이 되죠. 설득이 됐고 원전으로 간다. 황당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스타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나 해설서를 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청중들에게. 오히려 저자가 자기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책이 낫지. 그런 걸 섞어가지고 전과 같이 네. 온갖 해설 다 빼버리고 뼈만 남겨놓은 해설서를 보는 거는 사실은 아무런 지적 자극이 안 된다는 그분의 주장이 있었고 저도 깊이 깨달았어요. 괜히 뭐 눈높이 맞춘다고 쉬운 책을 본다고 한다는 거는 그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뼈대만 모아놓은 이상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경도 성경을 직접 읽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게 설교문을 읽는 게 그렇게 그렇죠. 그럼 그 낫지 사람의 정리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러느니 원저자가 원전을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를 보면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걸 혼자 읽으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같이 혼자는. 읽을 때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본 사람을 불러요. 우선. 그래서 1차 전문가한테 그 책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해설 특강을 해요. 그럼 이제 대충 알았죠? 그러니까 발제할 때 지네가 이제 또 조합을 해. 그게 끝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아는 만큼을 가지고 서평 2쪽을 쓰는 거예요. 2쪽짜리. 10문단. 그것도 10문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이 있어요. 10문단을 쓰자. 예. 자기가 이해한 핵심 주제를 결정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주장의 근거 3개로 정리를 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4개의 문단이 나오죠. 주장 문단 하나, 근거 문단 3개. 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기의 내용. 그걸 가지고 부풀려서 10문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정확한 목표가 있죠. 왜냐면 그거 처음엔 그렇게 딱 만든 게 아닌데 일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은 틀을 주고 반복을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아볼로 스튜디움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뭐 문단 한 줄 요약. 문단을 다 요약한 다음에 전체 주장 한 줄 요약. 그 다음에 전체 주장에 대한 근거 한 줄 요약. 그래서 4개의 문장이 만들어지면 4문단이 만들어진다. 4문단이 만들어지면 10문단은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한 줄 요약만, 주장을 한 줄만 요약할 수 있으면 2쪽은 바로 쓴다. 이렇게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 대학원생들이라든가 조금 더 학문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큰 우리의 선입견. 저도 그랬고 이렇게 열면 대학원생 올 것이다. 네. 물론 옵니다. 오긴 오는데 대학원생은 20%?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다가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예요. 너무 일이 많아요. 논문에 막 몰입돼 있고.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면 겹치니까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이건 오히려 누가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이거 듣는 분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바로 직장인들이 가장 열정적입니다. 우리의 오해. 이게 기독 지성 개발 이렇게 하면 대학원생이 와 몰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 처음에 약간 섭섭하기도 했어요. 이거 자기들 위해서 시키는 건데 왜 안 오냐 이거 대학원생이.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지는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에 기독인 대학원생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수대학원에 가 있거나 응용대학원에 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 인문이면 벌써 유학 가 있어요.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말하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거나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상을 살아가지만 뭔가 궁금한 거, 늘 궁금해하면서 뭐 이런 걸 인문학적인 마음에 한이 있어. 하고 싶은데 기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빨려들어요 이쪽에. 앞으로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잘 연결되면 네, 좋겠네요. 지금 저기 100여 명의 우리 저 스튜디오 출신들 중에 직장인들이 50%가 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오늘 이런 기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사회하고 네. 조금 더 깊은 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우리 마을 분들에게 좀 많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뭐 대학원 가서 박사대라가 아니라 너 있는 직장이나 교회나 곳에서 유능한 칼럼니스트가 되라. 기왕 주장을 할 거면 근거를 밝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시사인에 기고할 수 있다. 바로 일간 신문의 오피니언 섹션을 네가 맡을 수 있다. 이미 우리 꼽 아저씨는 그것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이 근데 그거를 일반 학사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고 싶고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제가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 꼬버지치님이 본인이 터득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터득을 못했어요. 못하고 석박사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거예요.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자 알게 됐어요. 공감은 안 되지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이 끝나는 날 마치 부처처럼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글에 대해서. 네. 이거 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걸 왜 나는 못 배웠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글쓰기 책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사 논문이 끝나고 지금 웃기는 일이죠. 네. 박사 논문이 끝나고 논문 쓰는 법을 탐독하기 시작을 했고 박사 논문이 끝나고 온갖 글쓰기 책을 모아서 지금 연구소에 글쓰기 책이 한 50권쯤 됩니다. 그걸 뒤늦게 역추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글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박사 논문이 끝나고 글쓰기 학원을 갔습니다. 제가 거꾸로 가서 신분을 숨기고 거기서 글쓰기를 하면서 합평을 배우고 내 글이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인다고?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더라고요. 당신 왜 왔냐는 거야.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 말도 저한테 큰 위로가 됐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쓰고 있었구나. 당신은 너무 촘촘하게 쓴대. 논리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충분히 사람들에게 쉽게 써도 되는데 빡빡하게 내용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풀어도 되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살벌하게 그 평가를 해요. 비난하고 그렇죠. 네. 하여튼 별의별 비난을 많이 받아요. 용케 제가 피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털리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멘탈이 나가는 느낌을. 저렇게 비인격적인 안 털리셨군요. 아니 그 기회를 피했죠. 예, 용케 그 지도 교수가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교수님이 아니었는데 거꾸로 이 인격적인 교수님은 또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제 글이 안 털리는과 동시에 평가를 못 받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양극화되는 거예요. 잘 털리면 무섭게 털리면 글이 바뀌는데 안 털리니까 또 글이 어떤지 몰라. 제가 두 개 양극화를 보면서 이 스튜디움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털리는 방법을 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 저 학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평가가 뭐냐면 내 글이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안전하다. 따뜻하다. 그럴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노하우입니다. 되지 않는데. 따뜻한 학교 네. 아볼로스. 좋네요. 제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이게 당황스러운데요. 11기에 참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복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서요. 더 이렇게 좀 홍보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대목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감사한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이 컨셉이 바뀌는 근원적인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티로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 이 사회가 근대적 사회였다면 1990년대까지의 사회였다면 저는 지금도 기독교 세계관이나 복음주의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함께 학생들을 계몽하고 다녔을 거예요. 사실은. 예. 이미 우리에게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복음주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급하면 돼요. 강연하고 빨리 알아들어라. 외워라. 써라. 그걸 쓰면 우리 세상은 바뀐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2000년대를 넘어와서 제가 학위를 하고 또 뭐 생각할 시간도 갖게 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반성하는 시즌에 포스트 모더니티가 뭔지 알게 됐고 뭐 페미니즘, 뭐 동성애, 소수자, 장애인 모든 세상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멤버십, 성원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아우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성 앞에서 복음주의가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뭔가 차원이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아우성 모든 멤버십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즌이구나. 모든 멤버십들에게 복음주의를 말하는 길이 있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 모든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복음주의가 근원적으로 재구성되고 뭔가 지금 이 복음주의를 부딪혀놓고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그들의 절규가 어떤 희망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네. 바뀔 건데 제가 생각지 못한 청중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조차도 바뀌었고 저도 예수님과 새롭게 만나고 싶고 21세기에 예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는 게 맞을지 이제 그게 이제 큰 과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연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거예요. 복음주의 연구소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약간 낡았는데 네. 어? 약간 올드하죠. 올드한 느낌을 네.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름을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세팅이 되고 제가 들어온 거라서 이름을 그냥 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복음주의를 전달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복음주의를 이해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 단어를 과연 유지해야 될지도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원점에 섰어요. 원점에서 이걸 뭐라고 말할까? 이 간판을 바꾸실 마음도 있으신가요? 있어요. 뭐 이러면 아볼로 연구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근원적으로 고민이 깊고요. 네. 포스트 모던에 대한 좀 그런 인지가 시작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전달할까? 아예 근원적으로 뭐든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보급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분간은 들어야 되고 당분간은 적어도 제가 확신한 것만 갖고 일부 커리큘럼으로 교육 복음을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들으면서 제가 좀 정리해서 저도 글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는 중이죠. 혹시 책을 쓰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복음주의 그건 결국 글로 나와야 돼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가 정리가 되고 공인이 돼야 그게 보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연으로는 뭐 2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지만 마침 이제 유튜브가 됐기 때문에 뭐가 내용이 응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겁니다. 하는데 뒤에 이제 뭐가 안 붙어서 못하고 있었냐면 일단 게을러서 못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의 포스트 복음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가 서지 않으면 책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얘기만 갖고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책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뭐 일명 포스트 복음주의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가설을 잡고 말할 것인가 거기가 꼭지가 따져야 이제 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충 감이 왔고 그래서 조만간에 어찌됐든 매체로 어떤 글로는 표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독교에 지금 새 컨텐츠가 필요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 변화할 수 없지만 네. 그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감독점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옛날에는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네. 지금은 성원권을 요구하는 나도 살아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 복음은 이렇게 전달될 거예요 라고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들이 있긴 있잖아요. 톰라이트의 네. 성과도 있고 네. 뭐 많잖아요. 네. 숱한 신학자들의 성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으로 조리할 것인가 그런 거죠. 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책은 빡빡하게 안 해야 되죠. 한 15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빡빡하게 안 쓰시면 더 길어지시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 때마다 다른 인터뷰에도 계속 이제 할 텐데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걸로 끝낼 계획이거든요. 소장님에게 IBF란? IBF? 네. IBF는 정말 저한테 온전한 복음, 통전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 고향이 태어난 곳이죠. 네.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저한테 저의 일자리였고 지금도 세상에 지금 제가 몇 년 차인데 제가 30년을 곧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사역을. 그래서 사역 30년. 그렇게 기회를 준 곳이에요. 네. 감사한 곳이고 앞으로도 뭐 다시 한번 IBF를 돌아봐도 여기는 그냥 개별 선교 단체가 아니라 저는 이제 편의상 아직은 뭐 잠정적으로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야 될 텐데 네. 기독교를 살리고 쇄신할 수 있는 그 기제는 항상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움직였던 집단이 IBF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별 선교단체로서가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장으로서 상징적인 그 단어가 IBF다. 네. 또 그렇게 전 세계 IBF는 돌아가고 있다. 네. 기독교를 살릴 상징 네. IBF. 네.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럴 때 딱 멋있을 때 딱 끝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이렇게 역시 막힘이 없이 술술술 좋은 말씀 많이 열정을 해주셔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더 좋은 인터뷰 2죠. 인터뷰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